고등학생 내신 강의 그 이태준의 달밤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텍스트는 고1 미래엔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국어 교사용 교과서를 텍스트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를 비롯해서 학교 수업을 들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수업이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알았죠? 자, 먼저 우리가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소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여기요 서정적, 애상적이란 말인데 서정적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할 거예요. 애상적 할 때 애상이라는 의미는 슬프다는 뜻입니다.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당연히 결국 뭐냐면 이 글에 1인칭이니까 나가 등장할 거 아니야, 그죠? 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 나가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요 1인칭 관찰자 시점과 관련된 특징은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작품을 이야기해서 이 소설, 이태준 했던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자, 그 다음에 제재가 중요한데요. 일단은 시대적 상황이 각박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각박하다는 말은 일단 사람들의 인심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거야. 예, 그리고 주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못난이 왕소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존재, 소외계층이죠. 자, 우리가 그거 자 여기에 대한 서술자 나의 연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요거 하나 나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 또 여기 지금 밑줄치면서 선생님이 다 이론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여기선 나열이란 말 나와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식 구성이란 말 나옵니까? 밑줄 일단 치고 넘어갑니다. 3번은 이 글의 제목 또는 결말이랑 관계된 겁니다. 얘는 이 글의 제목이 달밤이잖아요. 제목 달밤의 의미. 크게 이 달밤이 어디 나오냐면 결말이 나오잖아요. 이 달밤이 그에게만 유정하였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부분에서 나오는 대목인데 이 제목이나 결말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목, 결말의 기능을 얘기할 때, 자, 이 기능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뭐냐면 분명히 아까 예상. 지금 황수건은 이 주인공은 뭐냐면 슬프단 말이야. 알잖아. 근데 그 슬픔의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끝나는 걸 방지하는데 이 달밤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달밤이 나름대로 서정적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설의 특징이 서정적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교과서 부분에 몇 가지의 특징적인 부분들만 간단히 다 공부했으니까 디테일하게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특징적인 부분들만 선생님이 짚고 넘어갈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이 성북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북동은요, 여러분들 일단 서울의 중심부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성북동은 중심지가 아닙니다. 중심부가 아니고, 자, 주변부야. 변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도시에 있어서 변두리라는 개념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일단 빈곤층들이 몰려 살던 동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빈곤층이 이게 일제강점기라는 거에 염두에 두세요. 일단 가난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쪽발이들보다는 당연히 뭐라 조선인들이죠. 맞습니까? 가난한 조선인들의 거주지. 맞습니까? 예, 거주 공간으로서 그려지고 있는 거다. 결국은 이 글을 쓴 작가 이태준 또는 서술자 나도 가난한 조선인의 일부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용들이 흘러 들어가요. 야, 근데 넘어갈 겁니다. 그냥 쭉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 인사할 때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그 황수건이 그 신문 배달원이 입는 옷을 핫비라고 하는데 이 핫비와 관련된 게 나오죠. 자, 요 핫비가 핫비를 안 입고 딱 신문 배달하겠다고 나오는 건데 핫비를 안 입었다는 말은 원래 배달원이 아니라 배달원을 보조하는 보조 배달부이기 때문이다라고 나오잖아. 맞습니까? 황수건한테는 소망이 있는데 이 수건의 소망 첫 번째가 뭐냐면 원 배달부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중요하냐고요? 야,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전 대통령이 될 거예요. 예, 어차피 윤석열이 되는 거잖아요. 맞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너는 뭐냐? 저는 갑부가 될 거예요. 재벌이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 맞잖아.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수건의 소망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수건의 소망 두 가지가 다, 결국 뭐냐면 수건의 어떤 성격을 보여줘요? 욕심이 그닥 많지가 않죠? 예, 소박한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 알겠죠? 자, 이제 여기 하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쭉 내용이 더 합비, 그 다음에 원배달부, 수건의 소망, 그 다음에 뭐야, 수건의 소박하고 욕심 없는 성격,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맥락을 이어가셔야 돼요. 알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은 이미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에 정리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겁니다.
자, 이 수업은 주로 뭐냐면 나와 수건 사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이만큼까지요. 이만큼까지는 내가 수건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러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황수건에 대해 삶에 대한 정보가 요약된다라고 나오죠. 우리가 소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잠깐만 넘어가셔야 되는데, 넘어간 게 아니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설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내용이 있어요. 소설의 서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의 서술 방식은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서술자의 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소설 속 인물이 이야기하는 인물의 응화가 있다라고 말했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서술자의 서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인물의 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물의 발화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따옴표가 쳐져 있잖아요. 기억나요? 예, 급해도 난 이걸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서술자의 서술은 다시 또 두 가지, 발화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서술자의 서술은 객관적인 차원에서의 요약과 주관적인 서술인 개입으로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객관적이에요. 사실 중심이고요. 개입은 서술자의 생각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인물의 발화는 두 인물이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대화와 지 혼자 얘기하는 독백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약은 서술자의 서술, 따옴표 안 붙어 있죠? 서술자의 서술 중에서 객관적 사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요거랑 또 다른 차원으로 선생님이 또 수업해 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제목이 뭐였냐면요. 인물 제시 방법이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물 제시 방법은 인물의 심리와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인물 제시 방법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직접 제시라는 게 있고요. 이걸 우리가 말하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술자가 직접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 제시라는 게 있고요.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물의 대화와 발화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죠. 말하기는 정보를 말해주는 거고요. 보여주기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 이 글은 서술자가 직접 말하는데 이 말하기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요약이라고 그냥 아예 퉁쳐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건 말하기법 요약에 해당이 되는 거. 이 묶은 부분은 맞죠? 정리했죠? 자, 그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그냥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나 우리 집에서는 근데 우리 집은 가족들이야 가족들. 가족들이 얘기하기에는 자, 그까지 반편과 무얼 대꾸를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 나와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도 황수건을 무시해요라고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서술자인 나만 이 주인공인 황수건이죠. 인물을 황수건, 수건을 이해하는 이해하는 존재임이라고 우리가 판단해도 무방한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집 식구들 다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자, 어디냐면은 요 어디까지일까요? 자, 여기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고 나오는데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세 줄을 보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막 나와요. 좋았고 그리고 괜찮아 맞습니까? 좋았다.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 주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요런 게 결국 뭐냐면 이게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1인칭 시점은요. 이게 3인칭 시점은 서술자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개입이 들어가는 특수한 방법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개입이 1인칭 시점이 되잖아요. 1인칭 시점은 어차피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개입은 1인 시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개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서술자의 목소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요약과 다른 차원, 이제 객관적 요약과 다른 주관적인 특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또 나오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또 이어지고 있는 게 요거요. 요 부분은 또 뭐가 되는 거야? 또 요약이 되는 거야.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정리를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자기도 원배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라는 말, 아까 얘기했죠. 황손의 소박한 소원 원. 맞죠? 자,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끝은 별로 이제 이런
개념이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선생님 그냥 쭉쭉 넘어가면서, 아, 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십시오. 음, 요 대목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별것도 아닌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황수건이 지금 신문사에서 잘렸잖아요. 잘렸는데, 자기보다 배달을 제때제때 잘하는 거야. 얘가 멍청하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보기엔 좀 그렇지만, 하루라도 거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 바치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일단은 내가 왜 쫓겨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니들이랑 똑같죠? 자,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새 배달원에 대한 질투심이 나오는데,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것을 한번 거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 때문에, 결국 황수건의 천진난만한 성격이 보입니다. 근거가 이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머리에서 한번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걸르는 게 없어. 니들이랑 똑같죠? 그럼 니들 천진난만한가요? 예. 자, 요거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희화화는 황수건의 외모에 대한 희화화가 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희화화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외모, 그 사람이 그냥 웃깁니다. 그래서 희화화죠. 근데 여기서는 희화화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측면에서 희화화는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희화화는 긍정적인 인물, 부정적인 인물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한 인물이 아닌데도 희화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 오케이? 예, 요거 이렇게 딱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콜. 자, 또 넘어갈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빨리 우리가 갈 길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수? 자, 그 다음에는 특이한 형태가 요거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얘가 또 어딜 가냐면요. 학교에 급사일을 또 떨어뜨려요. 원래는 결론은 뭐냐면 얘가 급사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쵸? 학교 급사. 맞습니까? 학교 급사. 심부름꾼을 얘기하는데요. 이 급사가 결국 뭐냐면 이 황수원의 소망. 투. 또 결국 이것도 이 사람의 뭐의 성격? 욕심 없는 소박한 성격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반편이 됩니다. 여기까지 적어 주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얘가 또 급사 임시직을 하다 쫓겨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까짓 거 날마다 사무실로 갑죠. 다시 써달라고 졸라댑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데시요. 이 녀석이 막 불끈댑니다. 불끈댄다는 말은 야 꺼져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이게 졸라대면 된다.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데시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뭐냐면은 한번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근데 황수건은 이게 팔다리가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결국 뭐냐 자기가 이 세급사를 무찌르지 못해서 급사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원인 판단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거여서 문제 근본적 원인과 해결 방법이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에 해당이 되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렇지 못 모르고 대들었다가 매만 맞지라고 하는 나의 이 대화는 결국 황수건의 속으로는 이 엉뚱한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과의 대화가 즐거워서 장단을 맞춰주는 화자의 너그러운 마음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별것도 아니고 주제랑 관계가 없는데 요거요. 아마 학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수업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즘 마마가 다닌다고 모두 우두들 넘는데 쇼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죠? 이 얘기가 나와요. 요것 때문에 그런데 마마가 천연두거든요. 그러니까 우두는 천연두 예방 주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대전제예요. 대전제는 맨 처음에 오는 게 대전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마마가 다닌다고 모두들 우두를 넣는데 피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은 사실은 뭐냐면 우두란 예방 주사를 맞는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사백신 또는 생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백신이에요. 사백신에서 죽은 천연두를 거기다 몸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아주 그냥 뭐야 약하게 천연두를 앓다가 금방 낫는 이런 방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뭐냐면 이거 색깔이 뭐 있다 이해요. 사실은 뭐예요, 얘가 우두를 맞아서 마마 증상이 나타나. 그런데 얘는 마마 때문에 우두를 맞았고 우두를 맞으면 근력이 없어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걸 대전제 오류가 있고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대전제 오류는 1번이야. 대전제 오류는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 저도 우두를 넣어서 근력이 줄었어요. 팔다리가 가느니까. 이해가 됐어요? 저도 우두를 넣어서 이렇게 근력이 줄었죠라고 돼 있죠. 자신만의 경험을 일반적 사실로 치환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죠. 그게 그 시험 문제 나오면 자,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글은 두 개의 논리적 오류가 있는데 대전제 확인이 잘못됐어요. 우두 때문에 마마 증상이 나타나는데 마마 때문에 우두를 넣었다라는 이런 거꾸로 된 판단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경험을 절대적 일반적 진실로 판단하는 그런 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 성급한 일반적 오류로 판단은 뭐야? 그냥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니들 국어시험 모의고사 볼 때 좀 주관의 개입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요거는 별 내용 아니에요. 포도 갖다 주는데 포도 장사, 이거 훔쳐서 갖다 준 거잖아요. 맞습니까? 요 부분이에요. 다짜고짜로 잡아봐. 웬 사람 하나가 다짜고짜로 수건을 끌고 간다면서요. 수건에 멱살을 쥐고 끌고 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때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쫙 연결하면서 이 끌려나간 이유가 수건은 우둔하기 때문에 끌려나갔어요. 이거야? 아니야. 끌려나가기 때문에 우둔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지. 우둔하기 때문에 끌려나간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들으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유사한 질문만 한 20명 중에 18명이 질문했어. 알았어? 알았어요? 그냥 잘못해서 끌려나간 거야. 알았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한 번 더 찝어주는 겁니다. 자, 요 형태가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요, 사케와,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 보이는 건 알지, 얘들아, 요게. 일본 노래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은, 아, 지금은 일제강점기구나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요. 술이 사케밖에 없어. 소주도 있지. 자, 요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예요? 자, 삶에 지친 황수건의 모습과 심리가 노랫말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냐? 수건이가 아른 체를 하다가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 할 일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가 아니야. 첫 번째는 뭐냐? 첫째는 참외 사업 비용이요. 참외 장사라고 사면 줬는데 아직 쫄딱 망해서 갚지 못했죠. 맞습니까? 요거면 미안할 거고. 두 번째는 포도를 훔쳐서 갖다 줬으면서 결국 뭐야? 제가 포도를 샀었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 거짓말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해서 요거가 이제 해당이 된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결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결말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집어서 넘어가는데, 자, 여기다 적을까요? 이거는 이제 노란색으로 적으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너 아니야.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결말 부분이야. 결말 부분의 특징이 결국 뭐냐면 아무튼 달빛이야. 그럼 결국 달빛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의미는 당연히 뭐냐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따뜻한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나야, 나. 황수원을 배려하는 나의 마음에서부터 따뜻한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봐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의미는 결국 뭐냐면은 황수원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결국 뭐냐면 이때 그 달밤에서의 달빛의 의미 자체가 맞아요. 달밤의 의미가 결국 뭐냐면 나의 애처로운 눈빛. 황수원이 저렇게 지쳐서 살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맞습니까? 이건 안 하는 두 번째는 이 달빛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가 달빛의 서정성이 결국은 뭐냐면 어차피 이 글은 지금 비극이잖아요. 맞습니까? 마이너스한 결말이야. 결국은 이 비극성을 더 이상 심화시키지 않는 거죠. 비극성을 더 이상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게 만들어 줍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주인공인 황수건입니다. 황수건의 처지, 심리와 대비되는 소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비극으로 나가지 않게 만드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고요. 이 달밤은
이 나의 애처로운 눈빛과 관련해서는 맞잖아, 그쵸? 일단은 소외된 대상에 대한 연민의 분위기, 연민의 감정을 반영하는 달빛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황수건이 겪게 되는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보이는데요. 다음엔 일단은 이 글은 쭉 열거식 구성에 해당이 돼요. 에피소드식 구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사건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황수건이 겪는 사건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신문 어차피 이제 얘가 황수건이 겪는 사건이야. 황수건이 겪는 사건은 일단은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적어요? 자 황수건이 겪는 사건이야. 이렇게 자 그 첫 번째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잘 안 보이겠다, 그죠? 이걸로 해야겠다. 첫 번째는 일단은 뭐예요? 학교 급사에서 맞잖아, 그쵸? 학교 급사 자리에서 쫓겨나고요. 빨리 적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여기요. 자 뭐가 나왔냐면 보조 배달부 자리를 이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 참외 장사에 실패를 하죠. 여기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내가 가출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뭐예요? 포도 절도 사건이 들어가죠. 아이고, 이거 아니야. 자, 뭐냐면 포도 절도 사건이 들어갑니다. 포도 절도 적발 사건? 포도 절도 적발 사건이 들어갑니다. 이 다섯 가지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순행적 구성은 맞지만 얘네들은 장면과 장면 사이에 연결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래서 보조적으로 선생님이 하나의 또 수업을 해주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을 나열했습니다. 그쵸? 나열. 이게 열거식 구성이라고 하고요. 열거식 구성.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 에피소드식 구성. 이걸 우리가 사파의 나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안합니다. 사파의 나열. 일화 또는 사파를 일화의 나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사파는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에 여러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삽입된 이야기의 나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서는 결국 뭐냐면 유사 장면이나 비슷한 유사한 장면 사건이 나열되는 거예요. 사건이 쭉 나열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뭐냐면 어떤 반복 효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비슷한 장면이 계속 나열되니까 반복 효과를 거둠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주제를 강조하고 그리고 이런 유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소설은 무조건 뭐냐면 어떤 특정 인물, 그러니까 특정 유형의 인물입니다. 특정 유형의 인물에 대한 태도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플러스인 경우에는 주로 예찬,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풍자,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황수건에 대한 건 황수건이라는 존재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거지. 정서적 플러스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에피소드 소설은 황수건 유형, 즉 일제 강점기에 현실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 방황하고 그다음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나름대로 서술제 태도. 그러니까 황수건에 대한 태도는 이 황수건이 그냥 뭐 웃겼으니까 뭐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황수건은 결국 뭐냐면 이게 이때 특정 유형이란 말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인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거든요. 일제 강점기 삶의 방향을 잃고 이렇게 엉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황수건은 결국은 뭐냐면 가난한 조선 백성이요. 조선 백성들이 황수건을 비웃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조선 백성의 전형적 인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필기할 데가 없으니까는 여기 또 빈칸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다음 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도 여기 칸에다 한번 필기를 해주면 황수건의 인물 특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황수건의 성격?
성격을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황수건의 성격은 표면적으로 봤을 땐 일단은 1번, 말이 많다. 쓸데없이. 그러니까는 중요한 말 하나 없죠. 맞습니까? 뭐만 한다? 쓸데없는 말만 한다. 근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서술자인 나의 태도, 서술자인 나의 태도, 서술자인 나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케이? 두 번째는 일단은 뭐냐면, 친결,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퍼다. 맞습니까? 그래서 남의 일 참견을 되게 많이 한다. 그리고 잘 봐봐.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쓸데없는 말인데 대화 소재가 열나 많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한다. 되게 잘난 척하죠. 맞습니까? 못한다. 그러나 밉지 않다. 맞습니까? 밭. 밉지 않다. 그리고 일단은 착하고 순박하다. 어떻게든 간에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훔친 거 아니겠어? 포도도. 그래서 착하고 글씨 참 그지 같네요. 자, 미안합니다. 얀말, 순박하다. 그리고 뭐 지능이 낮고 모자라다 뭐 이런 말도 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 네, 마지막 7번. 이게 참 특이한데요. 부침성이. 택도 없이 부침성이 아주 좋다. 오케이? 이것 때문에 나와의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정선배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거 하나를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소설이 1인칭 관찰자라는 걸 맨 처음 했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일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잠시만요. 그냥 맨 처음에다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인칭 관찰자란 말이 이미 나왔으니까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쓰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다 1인칭 관찰자가 나왔으니까 이 소설이 1인칭 관찰자예요. 그 이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서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입니다.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렇죠? 목격형 시점. 2인칭 관찰자는 목격형과 전달형인데 이건 목격형, 직접 목격한 거니까요. 주인공이 나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요게 하나가 나오고요. 이 소설은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면 되냐면 뭐뭐라고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일단은 정보를 딴 사람한테 전달받은 정보예요. 특히나 이제 여기선 대화니까 황송한테 전달받은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제공받은 정보를 서술한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이 소설은 주인공이지만 1인칭이기 때문에 1인칭 시점은 결국은 자신의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소설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서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서술자 나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1인칭은 무조건 서술자의 목소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서술자의 태도, 이게 주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개입, 그쵸? 목소리 다 똑같은 뜻입니다. 요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판단합니까? 주제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1인칭인데 이게 1인칭과 관찰자의 미묘한 조화를 통해서 결국 뭐냐면은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냐면 어떤 현실에 대한 부정적 태도죠.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태도를 결국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북동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현실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요. 자, 이거는 이 소설만의 특징인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주인공인 황수건에 대한 정보가 최소한의 정보예요. 황수건에 대한 어떤 정보라고요? 최소한 이거예요. 의 정보예요. 정보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서술자의 주관.
이 결합된. 이것도 결론은 뭐냐면 객관적 사실에다가 주관적 사실이 결합되어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달밤과 관련된 작품 자체에서 나오는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 내용은 다 찝은 거야. 알았어요? 이거 가지고 배운 내용 중에 틀리면 4.